강양석이고 뉴로심볼릭 AI와 인간지능의 균형에 대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2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딥스킬 대표를 맡고 계신 강영석 대표님께서 뉴로심블릭 AI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강영석 대표님하고는 제가 볼 때 한 4년 전에 만난 것 같고요.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 그다음에 리딩 해주는 어떤 같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 리딩 해줄 때 정말 제가 이제까지 뵌 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가이자 멋진 강사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인공지능에 또 요즘 올인하고 있는데, 네, 아주 멋진 분을 오늘 또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1시간 동안 강영석 대표님의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와, 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와, 이게 월요일 8시 쉽지 않은 시간인데,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뉴로 심볼릭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품 개발을 했는지까지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뉴로라는 말과 심볼릭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라는 말은 이제 신경망 기반의 모든 AI 방법론을 총칭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미믹스, 인간의 뇌 구조를 흉내내서, 어, 여러 가지의 층 위를 두어서, 레이어를 두어서 연산하게 했더니,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이 연산력,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걸 추론 능력이라고 부를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굉장히 이러한 인공지능의 효과가 좋아졌다.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딥러닝을 상징한다고 봐도 됩니다. 신경망 기반의 모든 딥러닝 기법들을 총칭하는 거기 때문에 뉴로라는 말은 이 단어 안에서 그걸 이제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좀 궁금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거 말고 딴 게 있나?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간에 이제 심볼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볼릭이라는 단어는 심지어는 뉴로라는 말과 50대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네. 이것은 일종의 규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라는 말이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가져와서 일련의 어떠한 추론 모델을 한다면 심볼릭은 규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로는 패턴 기반의 추론을 상징하고 심볼릭은 규칙 기반의 추론을 상징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담론은 뉴로 AI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뉴로 심볼릭 AI는 기존의 빅데이터 기반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추론들과 우리의 선험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규칙 기반의 추론,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뉴로 심볼릭 AI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더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문법책을 공부하기도 전에 이미 영어가 익숙해져 버렸죠. 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매시브한 양의 영어 환경에 노출돼 버리니까. 거기서 아이가 깨닫죠. 아, 이걸 맘이라고 부르면 저 여성분이 나한테 리액션을 주고 뭐 데드라고 부르면 저 남성분이 나한테 액션을 한다는 것을
학습해서 깨닫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것이 흔히 인공지능의 빗대에 설명하면 뉴로적으로 학습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뭐부터 배웁니까? 문법책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영어 환경에 대량으로 노출된 적이 없는데 문법 책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기 시작하죠. 그쵸? 그게 심볼릭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문법 책은 규칙이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학습을 하듯이 인공지능도 빅데이터 기반의 패턴과 규칙 기반의 규칙, 그 어떤 합의된 담론 기반의 규칙, 이 둘을 다 사용하는 게 인공지능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개념이 요즘 이제 뜨는 이유는 어, 여기서 간단히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뉴로 AI가 먼저 생겼을까요? 심볼릭 AI가 먼저 생겼을까요? 심볼릭? 그렇습니다. 아, 네. 심볼릭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50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생길 때는 디지털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없었죠. 그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준의 패턴이라고 인정할 만한 데이터의 양이 없기 때문에 심볼릭 AI가 사실 먼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살짝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볼릭 AI는 모든 문제를 규칙으로 잡아서 그 규칙 안에서 추론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뭐 이 경직성과 완고함 때문에 현장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뉴로 진영이 득세하게 되죠. 음.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뉴로 진영이 득세한 이후에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뭡니까? 설명할 수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과 이 뉴럴 기반의 모든 이제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업은 계속 발달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그 뉴로적 성격이 아주 크리티컬하죠. 의사결정 영역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음악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 영역에서는 패턴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만드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의사결정자, 그냥 대표이사라고 해볼게요. 사장님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따질 수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죠. 의사결정자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뉴로적 접근에서 나온 인공지능적 답안들이 실제 B2B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 B2B 크리티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시츄에이션에서 뉴로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서비스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네. 그래서 B2C에서만 쓰이거나 아니면 B2B에서도 어떠한 뉴로적 방법론으로도 충분히 엄격성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는 많이 쓰이죠. 근데 그게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잘하는 AI를 만들까?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는 뉴로적 기법과 심볼릭 기법을 동시 사용해야 해서 저희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챗봇도 도달할 수 없는 심층 논리적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대화 엔진을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법 이외에는 아직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비슷한 용례를 가지고 있거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분께는 나름 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말씀에 앞서서 저희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뉴로심볼릭 AI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뉴로심볼릭 AI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의 내용에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는데 어,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디시전 AI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던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Argumentation Technology 분야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자도 연구할 수 있고 심리학자도 연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 행정학도 연구를 할 수 있지만 Argumentation Technology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게도 이 분야는 Argumentation은 논증이라는 것을 뜻하고 테크놀로지는 기술인데 그 논증 기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분야는 독특하게도 컴퓨터 공학과 철학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의 자문 교수인 이 크리스 리드 교수님은 Argumentation Technology 진영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이제 구루이고 Argumentation Technology의 국제 표준을 주도해서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분조차도 컴퓨터 공학과 철학을 같이 가르치죠. 동시에 가르쳐요. 철학에서 나오는 어떤 형식 논리와 컴퓨터 공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특성들을 버무려서 어떻게 하면 아규멘테이션을 잘 하거나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아규멘테이션을 더 잘하는 AI를 만들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먼저로 보면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규멘테이션 테크놀로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요. 저희 회사는 그 오래된 학문의 지적 자산을 지금 빠른 속도로 소화하면서 제품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 메조 박사님도 사실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 제자입니다. 이 리뷰였어요, 리뷰어.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이제 아규멘테이션 테크놀로지를 전공한 컴퓨터공학 박사님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 출신, 그리고 전략 컨설턴트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 의사결정이라는 거에 대해 유즈 케이스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조혜원 소장님도 LG전자 전략기획팀 출신이고 데이터 과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그 현재 궁합이 잘 맞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우지한 박사님과 함께 책도 쓰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서서히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지 그걸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단어에서 디시전이라는 말보다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하면 데이터를 공부하지 과학이 뭔지는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쵸? 인공지능하면 지능이 뭔지는 공부 안 하고 인공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디시전 메이킹 하면 그 내용적 측면의 디시전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현장 의사결정 현장에 가보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디시전이라는 내용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얼마나 서로 핑퐁 치면서 정서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CEO들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택하냐 아니냐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디시전 메이킹은 원래 태어나기가 조작적이고 자기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디시전 제너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계에다가 돌려가지고 의사결정 내용이 나와서 자판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인파이터처럼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인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한 따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디시전의 내용을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니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경험 중에 하나는 전략 컨설팅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주 주니어 때부터 고급 의사결정자의
회의체에, 사장님 회장단 회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왜 저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합당성을 따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 금방 이해를 하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AI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내용을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기회와 구조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AI 엔지니어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요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뉴로적 방법만으로는 좋은 디시전 메이킹 AI를 만드는데 한계를 만난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네, 굉장히 추상적인데 혹시 이 어떤 질문이나 이견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공학적이지 않은 철학적인 연구를 나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종국적으로는 지능과 감정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고 Artificial Emotion이죠. 그런데 Artificial Emotion 쪽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여기가 뜨고 있죠. 왜냐하면 챗GPT의 실제 유즈 케이스의 1등이 심리 상담인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그 대화를 로그를 분석했더니 사람들이 정보 검색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로지컬한 대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에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쨌든 이쪽은 이제 아직 저희는 전혀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저는 세 가지 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가치 체계, 두 번째가 판단 체계, 세 번째가 바로 지식 체계입니다. 가치 체계와 판단 체계와 지식 체계는 완전히 별개의 체계들이죠. 그래서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오너의 경영 철학 같은 것들. 그쵸? 예. 그러한 가치 체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리고 두 번째, 판단 체계가 있어야죠. 이 판단 체계의 핵심은 바로 추론이죠. 그쵸? 예. 그리고 지식 체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설명이 쉬운 지식 체계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지식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정보 지식, 논리 지식, 경험 지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지식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MIS 체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ERP나 MES나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녹아있는 빅데이터나 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형과 비정형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정보의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들. 그걸 우리가 정보 지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인간이 가장 첫 번째로 얻는 지식은 경험 지식이죠. 어린아이가 냄비에다가 손을 댔을 때 뜨거! 라고 느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은 거죠. 그쵸? 하지만 정보 지식도 아니고 경험 지식도 아닌 독특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 지식이죠. 논리 지식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100%의 필연성을 느낍니다. 높은 수준의 증거 능력을 믿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쌓은 것도 아니고 정보를 통해서 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파생적으로 생산한 논리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러한 복잡 다단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인공지능은 주로 어디만 다루기 때문이냐? 주로 정보 지식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특히 챗GPT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논리 지식과 경험 지식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서 온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사실 이게 조그만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논리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는 줄 알겠다라는 약간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경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시장이 저희가 이미 발견한 논리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험 지식을 정보 지식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 지식과 논리 지식과 경험 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구동시키려는 태세가 굉장히 강하죠.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SK CNC라는 회사가 원래 있었죠? SK CNC라는 회사가 SK AI로 사명을 개편했습니다. 그죠? 몇 달 전에 사명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서비스의 이름이 SK 명장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는 생산 현장에 있는 고급 엔지니어들의 경험 지식을 논리 지식으로 바꾸어서 정보 지식과 함께 연산하는 방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 CNC가 계명을 바꾸면서 처음으로 시그니처 메뉴로 내놨던 게 왜 그거일까요? 사실 시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곧 다 퇴직한단 말이에요.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년 퇴직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때문에 HR 팀들은 그 인력을, 그 노하우를 인간 대 인간으로 받아줄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아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7, 80년대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던 베이비 부모와 2차 베이비 부모들 세대의 지식이 정보 지식으로야 많이 남아있겠지만 경험 지식으로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남아있는데 사람의 머리 안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집에 가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인공지능에 학습을 해야 된다는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정보 지식과 논리 지식과 경험 지식을 모두 활용하게 하는 것은 이제 기본 트렌드이고, 지금 현행 인공지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 간단한 프레임워크로도 많이 드러납니다. 지나치게 정보 지식 중심이죠. 그러니까 고급 의사결정에 잘 안 쓰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의 요체는 추론이죠. 추론은 사실 추론을 정면으로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약 80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4가지 정도를 원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4가지는 연역, 귀납, 유추, 가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역은 일반에서 특정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즉, 어떤 일반적인 사실과 합의된 상식을 기반으로 어떤 결론을 특정하게 뽑아내는 행위가 연역입니다. 귀납은 특정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다양한 특정들을 봤더니 공통의 패턴과 룰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베이스로 어떠한 제너럴 룰을 결론으로 삼는 행위가 귀납입니다. 유추는 샘플의 양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떠한 비슷한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케이스에서 나왔던 결론을 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도 똑같은 결론으로 채택하는 행위입니다. 가추는 샘플의 양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관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경험과 직관을 기반으로 가장 그럴싸한 결론을 미리 뽑아보고, 그것이 이후
집행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진짜 답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식의 추론이 가추이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형태의 추론 종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네 가지 원형을 변형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볼 때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담론을 이 네 가지 추론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주로 어떤 추론을 할까요? 바로 귀납적 추론을 주로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현행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나쁘다가 아니라 보강해야 될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연역 추론을 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유비 추론과 가추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명실상부하게 디시전 메이킹 AI를 만든다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중차대한 역할이 된 거죠.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작은 스타트업에서 감당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나름 이것들이 시장에서 하나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카이스트 이상환 교수님께서 논문을 써서 굉장히 큰 논문이 많이 반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가출도 할 수 있는 기본 원형들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 좋은 의사결정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뉴로 방식 말고요. 그러니까 뉴로 방식은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인공지능의 전체로 이해하지 사실 그거는 제 표현에 따르면 편향입니다. 네. 여러분처럼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야 제 말을 빨리 납득하겠지만 그러니까 뉴로적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처음 접한 분들은 뉴로적 방식이 인공지능의 전체 방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심볼릭 방식이 뉴로적 방식보다 먼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편향이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 전체 그림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추론과 여러 가지 정보를 이러한 가치 체계의 웨이트, 가중치를 기반으로 해서 대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저희 회사의 전체 미션으로 뚜렷하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리 포인트를 다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저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추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심볼릭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납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네, 유추에는 살짝 강한 측면이 있지만 연역과 가추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 네 가지를 다 쓰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정해줄 보정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심볼릭이었던 거예요. 심볼릭은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기호로 규칙화하여서 그 규칙을 아예 인공지능에게 주어서 야, 이걸 베이스로 기본 베이스를 시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이 이미 심볼로 규칙화되고 그 규칙화된 상태가 인공지능의 베이스 모델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연역적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외부에서 삽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추론할 때는 외적인 제너럴 룰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의사결정자가 맞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역적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묘하게 뉴로가 강한 것과 심볼릭이 강한 것이 서로 오묘하게 절충관계에 있어서 뉴로 심볼릭 방식을 사용을 하면 연역과 귀납과 유추와 가추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가장 간단한 예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초창기에 만들 때는 뭘 활용했습니까? 규칙을 안 넣었었어요. 규칙을 안 넣고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창기, 아주 극초창기에는 자율주행 모드를 훈련시켰죠. 그랬더니 발생하는 문제가
사람들이 스탑 사인에서 한번 서고 출발해야 되는데 스탑 사인에서 서야 된다라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서고 그냥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원래부터 편향이 발생하고 우리가 미리 합의한 규칙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학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편향 상태나 오류를 그대로 엔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라고 하는 그 법규를 아예 심볼릭으로 치환해서 인공지능에 넣어줬더니 유저 데이터와 교통법규가 이제는 상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지 않고 이제 모국어로 공부한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고급 어려운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 어렵죠. 하지만 문법 지식을 먼저 공부한 애들은 미래 완령 도치문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산, 수학 문제를 풀듯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물론 그게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처럼 뉴로적 방법과 심볼릭적 방식을 함께 사용했더니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증 사례는 사실 저희 입장에선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아마존은 물론 아마존이 인공지능 진영에서 대표 주자는 아니지만 아마존의 그 수석 과학자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그 CTO는 아닌 것 같은데 CTO격의 그 과학자가 나와서 아마존의 모든 기술은 뉴로심벌리적 정급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 찾아보셔도 나오고요. 네.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문제를 활용할 때나 규칙이 중요한 문제를 풀 때나 또는 어떠한 따짐이 중요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단순히 뉴로에 기대기보다는 뉴로 심볼릭적 기반을 함께 사용하려는 경향이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는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마 저희 9시 넘어서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사람처럼 깊은 논증이 가능한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를 컨셉추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저희 회사의 IR 자료인데 그냥 다 풀기로 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특허 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판단 모델을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고유 작품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치 체계와 판단 체계와 정보 체계가 함께 버무려져야 됩니다. 근데 가치 체계와 정보 체계는 저희 회사의 집중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 체계만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시작됐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의 결론은 단어, 문장, 논증, 변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니라 아규멘테이션 테크놀로지 진영과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공지능이든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첫 번째 챙겨야 되는 게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글로서리를 따로 정리하는 이유도 단어를 놓치면 모든 논증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리듯이 그런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예로 드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와이프랑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도 컨설턴트 출신이고 저도 컨설턴트 출신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그 싸움을 막 논쟁을 하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 용돈 문제였어요. 전통적인 문제죠. 뭔가 제가 그 부부싸움의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녀가 저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때 저는 이 게임은 제가 졌다 라는 본능적인
느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증과 모든 변증의 핵심은 가장 기초 단위가 단어인데 상대방의 단어를 물고 늘어지면 그 위에 쌓아놓은 모든 논증 구조는 한 방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알고 봤더니 제 문장에서 사용됐던 제 논증 구조에서 사용했던 우리는 6명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4명, 그리고 그녀와 저. 아이는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그녀가 사용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저하고 그녀만을 상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논증 구조가 영원히 평행선을 다지고 있지만 단어에서부터 이미 정서적으로 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나 또는 의사결정, 그 고급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이 있죠.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저희 대화인지는 단어를 똑바로 정리하는 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어떤 채팅이 진행되거나 어떠한 발화가 들어왔을 때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했거나 네. 다른 표현인데 같은 뜻으로 한 것. 이게 반대인가요? 아무튼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정확히 식별하는데 되게 많은 에포트를 쏟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물어봐요. 이게 이거하고 같은 말인데 표현만 바꾼 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의도, 인텐트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표준화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논리적 대화가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저희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장을 허투루 써서 좋은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 빡빡하죠. 그쵸? 네.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프로포지셔널 로직이라 부르기도 하고 형식 논리이기도 하도 뭐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많이 보던 문제들입니다. 논리형 문제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있는 논리형 문제들,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한 상태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 논증입니다. 네. 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설명문입니다.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사상을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비가 내린다 이런 것들. 그게 문장이에요. 비 내린다 뭐뭐는 그것은 단어이고 그것을 하나로 비가 내린다. 이것은 문장이에요. 하지만 비가 내리니까 오늘 소풍을 가지 말자. 이거는 논증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장만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쉘로우한 의사결정들입니다. 고급 의사결정은 반드시 주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논증을 다룰 수 있는 엔진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논증이라는 것은 기본원 구조가 있죠. 그게 바로 가정, 증거, 이유, 주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증의 기본 세팅이에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수백 년간 인류가 만든 온전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가정, 증거, 이유, 주장이 내적으로라도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일종의 귀납적인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원형을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에서 깨지면 공격받아요. 온전한 의견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논증만 다루는 엔진으로는 고급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고급 의사결정은 논증 하나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논증과 논증이 격돌해서 제3의 논증으로 합의되면서 의사결정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결정 모델은 A라는 논증도 이해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B라는 논증도 이해하고 A라는 논증이 B라는 논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월한지, 왜 우월한지, 왜 열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까지는 아직 기술화를 못했고 여기 보이시지만 이렇게 색칠을 한 영역만 현재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상용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가려고 하는 그림의 전체는 이렇게 로드맵은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LLM은
한 번 대화를 할 때 그것을 귀납적 추론 모델을 통해서 이 토큰 다음에 다른 토큰이 나오는 게 뭐가 좋겠다를 그냥 뽑아내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발화 내용을 단어와 문장과 논증과 을 애널라이즈 해서 그 다음 인텐트를 뽑아냅니다. 아, 이 말을 해야겠구나. 저 사람을 나와 의견을 같게 하려면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제품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그럼 여기서 심볼릭이 뭐가 쓰였냐? 자, 뭐 이미 보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다 심볼릭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결국은 단어 네트워크를 심볼릭하고 문장 네트워크를 심볼릭하고 논증 네트워크를 심볼릭하고 변증의 양상을 심볼릭으로 통제하여서 컨텐츠와 형식 논리 이 둘을 함께 다루어서 대화에 필요한 인텐트를 인지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 일관성 있고 따질 수 있는 논증의 강도를 따지기가 어렵지 않겠냐. 일반 뉴로적 접근만으로는. 예. 아무리 RAG가, 그러니까 저희는 RAG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하지만 RAG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RAG는 어떤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외부 리소스를 준다는 건데, 논리적 대화는 지식의 외부 리소스에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식적 논리성을 얼마나 내재화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식의 양을 RAG로 끌어오든 아니면 파인 튜닝을 시키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심볼릭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명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대화를 갖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굉장히 제가 컨셉추얼하게 그렸지만 저희가 실제 다루고 있는 그 심볼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 이런 식 아이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UNSW라고 하는 글로벌 랭킹이 꽤 높은 글로벌 경영대학원 그 종합대학인데 꽤 높은 순위의 대학이 있으면 글로벌 한 19위 정도 하고 이 대학의 경영대학원에 이 제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물론 POC 형태이긴 하지만 납품을 했죠. 그래서 경영 전략 수업에서 교수님이 어떤 수업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퀴즈를 보게 하는 퀴즈라는 건 뭐예요? 교수님이 배운 걸 잘 이해했는지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걸 측정하는 에이전트를 납품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실제 구동학면인데 이게 UNSW 마크죠. 이게 학생이 어떤 질문에 대해 넌 전략이 뭐라고 생각해?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퀴즈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지금 답을 내는 것을 흉내를 내면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챗봇과 사실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대화의 내용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구조적이면서도 면밀한 대화를 하면서 학생을 지금 채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이제 그게 이제 이 그림인데 이게 이제 날리지 그래프죠. 이게 이렇게 심볼릭을 한 겁니다. 교수님의 What is strategy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심볼릭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개념을 어떠한 연결로 연결했다. 이것이 뭔가를 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생각의 지도를 교수님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대화 모델을 얹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챗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걸 보면 조금 이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아까 그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이해력과 관련된 모형이었다면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드밴스된 상태인 설득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UNSW 똑같이 현재 그 필드에서 디플로이가 된 상태이고요. 만약에 어떠한 학생이
자신의 리포트를 쓸 수 있죠. 그죠? 뭐 벤치마킹 스터디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 뭐 보고서 같은 거 쓰잖아요. 대학생들이 리포트 쓴다 할 때 그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리포트는 거의 대부분 논설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이트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 업로드를 하면 저희 엔진이 그걸 막 이렇게 읽습니다. 뒤에서 지금 현재 애널라이즈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음, 보이시는 그림처럼 요렇게 논증 그래프로 도식화합니다. 이 논증 그래프는 제일 위에가 컨텍스트, 그 다음이 메인 퀘스천, 그 다음이 메인 앤서, 그 다음이 콜 투 액션, 그 다음이 리즌, 그 다음이 에비던스, 그 다음이 어썸션,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문장. 이렇게 그러니까 글밥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글에 대해서 논증적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논증적 대화를 하는 뼈다구를 공유해야 되는 거. 그 말이 글이 만약에 3,000자라면 3,000자를 놓고 학생이랑 얘기하면 되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딱 압축을 한 상태에서 논증의 구조대로 평가하고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하나별로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너는 리즌 3번이 에비던스가 없어서 논증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의 어썸션은 너의 클레임이랑 현재 순환 논리 구조에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갈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쭉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동원된 루브릭들은 저희가 정의한 게 아니라 이미 argumentation technology라는 수십 년 된 엄청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 쪽에서 이미 정리한 루브릭들을 저희가 이제 탑재한 것 이어서 한 10년 정도 경영 전략 컨설턴트를 하고 5년 정도 상장사 임원을 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줄 한 줄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주니어 때부터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통해서 학생과 함께 심층적으로 제가 여기서 왜 리즌 3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이런 의도로 쓴 건데 이런 핑퐁을 치면서 학습과 어세스먼트 모듈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을 이렇게 별개로 만들면서 사람의 이해력과 사람의 판단력과 사람의 설득력을 기본적으로 측정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제품들을 뉴로심볼릭 기법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저희는 뉴로적 방법으로는 물론 저희가 이제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쉽지 않더라. 예. 생각의 골격을 심볼릭 방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인공지능과 뉴로적 접근으로 했을 때 명확성과 유연성이 나오더라. 그래서 꼭 이것이 저희처럼 대화 엔진이 아닌다 하더라도 다른 유즈 케이스에서 사용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로봇공학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백면 두고 이렇게 사과를 집는 동작을 훈련시킬 때 뭐 체육관 같은 곳에 사람 200명을 놓고 사과를 집는 센서를 달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뉴로적 정보 방법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체역학적인 기본 물리학 공식을 집어넣어서 사과를 집는 것을 스스로 연산하게 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누가 낫다는 게 아니라 둘 다 함께 쓰는 시대로 갔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인공지능 담론은 살짝 편향된 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음, 생각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전혀 다른 시장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식을 하는 이제 다른 업체들이 주로 보는 시장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엄청난 그 지식 교류 시장을 만들 수 있죠. 즉, 저희가 어떤 교수님의 지식을 심볼릭화하는 과정을 거쳤듯이 어, 누군가의 지식 구조를 심볼릭화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지식의 가장 원형을 디지털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여서 그 심볼릭 구조에 어떻게 하면
팟캐스트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책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뭐 영화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금 너무 크단 말이에요. 미디어는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매개체, 영화라는 매개체, 팟캐스트라는 매개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지식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발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미디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어떻게 미디어로 패키징을 예쁘게 할 시간을 줄이고 내 지식 그래프가 남보다 더 족창적이고 남보다 더 생산적인 상태로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그걸 심볼릭화해서 인공지능이 자유자재로 뽑아갈 수 있는 거는 이미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지식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피터 드래커의 지식 그래프와 오마이게니지의 지식 그래프를 한 번에 병합하여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뉴로심볼릭 여기까지 기본 개념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적용했는지까지 한번 설명